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4주차 테스트의 6번부터 10번까지 2024년 8월 4일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의 가장 핵심은 다양한 신념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지지 연합들이 정책의 하위 체계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들을 설명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요. 우리가 신념 체계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 지지 연합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연합에 대한 내용도 신념 체계에 대한 것도 24년 지방직에서 꽤 자세하게 물어봤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 변화를 이해하는 모형. 그래서 정책의 집행 모형이자 정책의 학습 모형, 그다음 정책의 변동 모형으로까지 진화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은 맞는 선지, 2번입니다. 집행 주체의 집행 역량은 집행 구조나 조직 분위기에 당연히 영향을 받죠. 집행 역량이라는 거. 집행하고 있는 정책 집행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집행의 구조나, 그리고 지금 정보 조직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프레스만 웨다부스키는 아시겠지만 1세대 연구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 그러니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정책의 실패가 나타났었던 제일 큰 문제가 이 원인이 참여자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들이 실제 의사결정점으로 기능을 하면서 거부점을 생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점이 좀 적어. 다시 얘기해서 참여자의 숫자가 좀 적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번 X가 되고요. 4번입니다.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강하다. 그러면 이거는 수혜 집단, 혜택을 받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집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쉬운 게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은 선지는 6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은 선지는 1번. 7번입니다.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제시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관계 유형 중에서 관료적 기업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 결정자가 정하고 집행자가 이 방향에 맞추어서 폭넓은 제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거는 고지협제 재량형 실험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료적 기업가가 되려면 완전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결정자가 대략적인 방향을,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하는 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거 틀렸고요. 정책 집행자는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에게 자기가 결정한 목표를 누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자원이나 인력 같은 걸 획득하기 위해선 결정자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 결정자와 협상을 하고요. 나카무라 스모르드 모형 중에서는 가장 정책 집행자에게 힘이 큰 정책 집행자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정책 평가로 넘어왔어요. 정책 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총괄 평가의 가장 핵심은 집행이 종료된 후에 평가를 통해 성과나 효과를 알아보는 것. 맞죠? 2번,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유동적이야. 아직 프로그램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실시하게 되는 평가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메타평가는 재평가죠.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평가 활동, 평가 체제를 평가해서 정책 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요. 평가성 사정의 가장 핵심은 총괄 평가나 영양 평가 모든 종류의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가 과연 효과가 있을 만한지 평가의 유용성이나 평가의 성과 증진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뭐 요거는 맞는데 이게 시점이 완전히 잘못 나와 있어서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적 타당성은 타당성 중에도 가장 메인, 측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과관계의 측정이 정말 다른 변수 없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이걸 보는 가장 메인 타당성이 내적 타당성이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허투루뜨리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역사 요인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요인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해서 사전,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준실험은 실행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검증하기에는 좀
실험 집단과 동제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좀 약하다라는 측면의 비판을 받죠.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 기억하시겠지만 허위 변수는 허위로 만들어주는 변수입니다. 인과관계가 마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서 일종 오류가 발생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인과관계 한 30% 있어. 근데 그게 50%가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10%가 되게 만들거나 이렇게 인과관계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게 혼란 변수인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다 뭐예요? 재산 변수입니다. 재산 변수가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되면 인과관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적 타당성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이들을 배제할 수 있다면. 그렇죠? 성숙 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 내용에 대해서 친숙하게 되어서 사후 측정 값이 달라진다. 이건 성숙 효과가 아니라 테스팅, 검사 요인, 검사 효과죠. 다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긴 한데 지금 4번은 성숙 효과와 검사 요인에 대한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성지는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외적 타당도 문제 한번 볼까요? 정책 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수단을 실시한 다음 결과가 좋아지는 정책 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한다. 너무 처음부터 조건이 양호한 애들을 골라서 그들을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설계했다? 당연히 외적 타당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외적 타당도는 당연히 크리밍 효과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되는 건 1번. 제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꽤 중요해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유튜브도 한번 찍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일요일 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볼게요. 안녕.